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력공학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학은 제1장 전선로입니다. 발전된 전력을 전송하는 전선과 그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선로정수와 코로나로서 전송하는 과정에서 작용을 하는 RLCG와 같은 선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송전 특성으로서 전송 구간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누어서 그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고장 계산에서 전송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고장 용량과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서 외부에 이상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땅으로 방전을 하기 위한 그 접지 방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유도장애 및 안정도로서 전력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인근 전선에 대한 그 장애와 안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상전압과 그 방호입니다. 전력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발생을 하는 외부의 이상전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장 차단기, 개폐기, 보호, 개전기로서 근본적으로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전력 사업과의 이 전선과 그 전력 계통과 수용과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분리하기 위한 그 차단기, 개폐기, 보호, 개전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배전선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그 배전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및 관리 및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4장은 발전공학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의 미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력 발전과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의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발생되는 그 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장 전선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용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 전선로가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은 가공 전선로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전율이 클 것. 전선의 목적은 전류를 흘려주는 전류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저항 성분이 작아야 된다. 이 저항 성분이 작은 정도가 바로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도전율이 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중이 작을 것. 가공선로는 지지물에 고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외부적인 이런 자연적인 여건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야 되겠다. 그래서 비중과 밀도가 작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발생이 작용을 하는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풍압이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 즉 인장 강도가 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장률이 클 것 또는 가요성이 좋을 것.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클 것은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은 다섯 번째 본다면 경제성이죠. 경제성.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선의 종류에서 구조에 의한 분류로 이 단면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해서 단면적이 하나다. 전선의 단면적이 하나인 경우와 단면전이 복수개. 자, 이와 같은 것은 어때요? 구조상의 분류가 되겠죠. 단면적이 하나인 것은 단선. 그리고 단면전이 여러 개인 것은 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도 단선 한 가닥의 도처로 된 것을 말하고 굵기는 지름으로 나타낸다. 자, 그럼 재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은 재질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 자, 구조에 대해서는 단선과 연선으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질, 그 전선으로 만든 재질은 구리죠. 자, 구리에서 경동선과 연동선, 일반적인 대부분의 전선은 이와 같은 구리로 만들어지며 열처리 과정에서 경동선은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성이 적다.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동선은 가요성이 좋다. 잘 구부러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동선은 주로 5개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선은 옥내 전선이 되겠죠. 전선으로서 자 굵기라고 했는데 이 굵기를 전선을 구분하는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동선도 단선과 연선이 있을 테고 연동선도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선의 단선은 굵기를 지름으로 나타내요. 지름으로 나타내며 지름을 밀리미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0mm, 2.6mm, 3.6mm, 4mm, 5mm 이렇게 그 지름을 경동선 단선에 대한 호칭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동선 연선과 연동선의 단선과 연선은 단면적으로 나타냅니다. 단면적 해서 제곱 밀리미터로 제곱미터 단면적을 나타내는 것 단위는 제곱밀리미터죠. 그래서 제곱밀리미터라고 그러나 제곱밀리미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스퀘어라고 하죠. 그래서 1.5 스퀘어, 2.5 스퀘어, 그래서 4 스퀘어,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이와 같은 그 단면적을 그 호칭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굵기는 전선의 지름, 즉 D 그 소선의 지름을 여기 소선의 지름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연선은 한 개의 소선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의 소선을 몇 층으로 꼬아서 만든다 했는데 연선을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소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를 같은 굵기의 소선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열을 해서 그 첫 번째 층이 여기 1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층은 2층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연선을 구성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연선의 총 소선수
가닥수는 어떻게 되겠냐? n은 3n에 n 플러스 1 더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은 여기서 n은 청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심소선 둘레의 첫 번째로 배열을 한 것을 1층, 두 번째로 배열을 한 것을 2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수별로 그 소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4층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층은 3n이니까 3에서 n 대신에 1을 하면 1 플러스 1 더하기 1 하니까 6 더하기 1은 7 이렇게 되죠. 자, 2층은 3 곱하기 2에 2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이 되겠고 3이 되죠. 그래서 19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너무 까다롭죠. 이 식을 외우는 것도.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각 청별 이 연선은 청별로 6의 배수로 배열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다. 1 곱하기 6에다가 중심소선 하나 이러니까 7번 2층입니다. 2 곱하기 6에 더하기 1층은 7개가 있었으니까 19번 3층은 3 곱하기 6 더하기 19 하니까 37번 37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은 4 곱하기 6 더하기 37이니까 61번 61번 자, 이렇게 기억을 4층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은 7번 2층은 19번 3층은 37번 4층은 61번 또는 61가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선의 총 가닥 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연선은 바깥지름 D는 2n 플러스 1의 D 해서 역시 n은 청수가 되겠죠. 청수 플러스 D 해서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선을 구성을 하면은 중심소선 주위에 같은 굵기의 소선을 자,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을 하고 보니까 자, 연선의 지름에서 중심소선 둘레에 하나씩 있더라. 역시 1층입니다. 1층이니까 양쪽에 하나. 2층은 양쪽에 2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어때요? 청수의 2배로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더하기 1은 중심소선이에요. 여기서도 중심소선입니다. 중심소선. 그래서 2n 더하기 1에다가 어때요? 소선의 지름을 곱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선의 단면적은 단면적을 구하는 원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뭐 연선이든 소선이든 파이R 제곱이죠. 파이R 제곱인데 일반적으로 전선에 있어서는 그 지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럼 R은 어때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D죠. 2분의 D와 같아서 그래서 2분의 D를 R에 대입을 하면은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이건 소선 하나일 때죠. 그래서 소선의 수를 곱하면은 연선의 단면적이 되더라.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8mm 에서 30번.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코드의 최소 규격입니다. 자, 그래서 4분의 3.14 곱하기 0.18의 제곱 곱하기 30 하니까 0.75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코드류의 최소 규격이고 가장 많이 보고 접하는 이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선의 단면적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 재질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리선이 되겠죠. 구리선에 경동선과 연동선이 있다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도는 아주 딱딱한 선, 그래서 옥내공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연동선은 열처리 방법에서 아주 무르게 만들어서 가유성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옥내 배선공사에 사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도전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저항률, 고유 저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선일 경우에서는 58분의 1이고 경동선은 55분의 1로서 상대적으로 저항률이 연동선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은 58분의 1, 경동은 55분의 1이 고유 저항이더라. 그래서 저항 R은 로 A분의 L 옴이죠. 그래서 로가 바로 고유 저항율이 되겠습니다. 자, 경 알루미늄선, 재료를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율은 이 연동이 97%가 되겠습니다. 연동은. 그런데 이 알루미늄은 거기에 비해서 도전율은 좀 떨어진다. 61%. 그러나 가볍다와 이 알루미늄 선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ACSR을 씁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CSR로 해서 실제 송전 계통에서는 그래서 알루미늄 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동선에 있어서 도전율은 100%, 경동선은 97%, 그리고 알루미늄선은 61%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억을 하신다면은, 자, 58분의 1이 연동선의 저항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합성 연선에 대해서 두 개의 재질로 된 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연선은 말 그대로 두 종류 이상의 금속선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ACSR, 그래서 ACSR로 나타내는 것은 야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로에 보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명칭, 자, 야그와 명칭 꼭 알아두시고 송배전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저 특징이 도전율이 높은 경 알루미늄 선을 인장 강도가 큰 강선 주위를 꼬아서 만든 전선으로서 그 특징이, 자, 이렇게 ACSR을 만들고 나니까 바깥지름이 크고 중량이 가벼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선을 구성하는 방법에 중심 소선 둘레의 같은 규격의 소선을 배열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층을 강철선, 그래서 강연선, 뭐 연선이니까 강철선, 강연선으로 구성을 하고, 2층을 이와 같이 2층을 알루미늄 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름은 커지고 어때요? 비중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ACSR에서 지름은 얼마나 커지느냐? 1.4에서 1.6 같은 구리선으로서, 그래서 경동선이나 연동선을 말하겠죠. 연선에 비해서 굵기는 1.4에서 1.6배로 커지고 무게는 0.8배로 작아지며 기계적 강도는 1.5에서 2.0배로 커지더라. 이 장점이죠. 다만 도전율이 61%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도전율을 구리선에 비해서 61%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동을 100%로 봤을 때 61%로 떨어진다. 자, 그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유저항이 크다. 알루미늄에 비해서 고유저항이 크다는 것을, 그래서 도전율이 61%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송배전선로에서 이 ACSR을 사용을 하는데, 이유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코로나에 대한 것도 이제 3장에서 배우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합성 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합성 연선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 여기서 1.4에서 1.6은 어때요? 굵기죠. 지름. 여기서 0.8배 비중을 말하죠. 그리고 1.5에서 2.0 기계적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적인 전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굵기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빈의 법칙에서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한다. 이 자체가 답이에요. 시험 문제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켈빈의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전류 밀도 C는 켈빈의 법칙에 있어서 로 N분의 WMP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률. 자, N은 킬로와트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원 킬로와트당 단가. 여기서 전선의 무게죠. 하중. M은 단위 무게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는 연경비다 해서 시험 문제에 이 켈빈의 법칙에 있어서 이 제반 요소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가끔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후 전선의 1년 동안의 전력 손실비와 건설할 때의 구입한 전선비에 대한 이자 상각비를 포함한 연간 경비, 그래서 연경비 P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을, 경제적인 단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선의 이도와 그 실제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이도는 딥이 되겠습니다. 딥, 늘어진 정도. 그래서 약어를 D로 하며 명칭은 이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양 지지물에 A라는 지지물입니다. 그래서 연결 포인트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전선을 A 지점과 B 지점을 직선적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직선적으로 연결을 했다면은 가장 크게 작용을 받는 하중 중에서 풍압 하중이죠. 근데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전선이 터져버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서 이런 간격, 적당한 늘어짐을, 이장 여유를 둔다.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제일 많이 늘어진 지역까지의 거리가 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 2도 기억을 해주시고, 다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것은 2도의 공식입니다. D는 8T분의 WS의 제곱,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T분의 WS의 제곱으로, T는 전선의 수평 장력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이 장력이 되겠고, W는 그래서 무게입니다. 단위 길이당 무게. 이렇게 되겠죠. 자, S는 경관이에요.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팬, 영어로 스팬인데 S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전선의 수평 장력인데 수평 장력이 안전율 분에 대해서 인장 하중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안전율을 K로 나타내기도 하고 알파로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장 하중을 스몰 t로 전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 이렇게 스몰 t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장력을 말하는데 안전율 분의 인장 하중을 말하더라. E는 D는 T와 S의 제곱. 이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더라도 본식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는 경관에 비례하고 D는 수평 장력에는 역비례하더라, 반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는 여기서 T와의 관계는 어때요? D와 T는 S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도 여기 전선의 수평 장력이죠. 전선의 수평 장력은 경관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T가 여기서 제곱이네요. 그래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D와 T 수평 장력은 경관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비례 관계도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전선의 실제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 분의 그래서 8D의 제곱. 자, L은 S 플러스 3S의 8D의 제곱과 같다. 당연히 실제 길이니까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L-S 실제 길이와 경관의 차. 경관의 차는 3S분의 8D의 제곱이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지표상의 평균 높이는 지지물의 높이죠. 지지물의 높이,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로 보겠습니다. 자, 지지물의 설치 높이보다가 전선 설치 높이, 전선 설치 높이를 H-라고 했는데 H라고 보겠습니다. 지지물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H와 같겠죠. 그래서 H-3분의 2D에서 전선의 평균 높이도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도 D는 그래서 8T분의 WS의 제곱이더라. 첫 번째 식이죠. 그리고 실제 길이 그래서 S 플러스 3S분의 내서 8D의 제곱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평균 높이죠. 그래서 H-3분의 2D가 된다 해서 이렇게 이도에서는 세 가지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선의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구조물의 하중, 구조물이나 공작물의 이 상정 하중에서는 수직 하중과 이 공작물이 연직 방향으로 향하는 하중이죠. 수직 방향과 수평 하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하중에서는 첫째가 고정 하중이죠. 두 번째가 적설 하중입니다. 적설 하중인데 일반적으로 전선에 있어서는 빙설 하중이라고 하죠. 전선이 눈이 와서 전선에 얼어서 붙으면 직경이 늘어나죠. 그래서 빙설 하중이라고 합니다. 빙설 하중.
그리고 이제 화중. 자, 이런 공작물이나 구조물이 본래의 업무를 사용을 함으로써 부과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하중은 첫째 풍압하중, 두 번째가 지진하중이 있겠습니다. 지진하중. 자, 그래서 전선에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 WC, 그리고 빙설하중 WI, 합하면은 수직하중이 되겠죠. 수직하중. 그리고 수평하중은 풍압하중이 WW 해서 풍압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풍압하중, 철탑 설계에서 가장 큰 하중이 풍압하중이다. 자,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빙설이 적은 하중. 빙설이 적은 하중은 전선 주변에, 전선의 이 단면적에, 어때요? 빙설입니다. 얼어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1000분의 해서 PKD 해서 P가 여기 압력이죠. 단위 면적에 작용을 하는 무게 P, 그리고 K는 표면 계수, D는 지름 해서 이 빙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빙설이 많은 지역은 D에서 12mm까지 아주 빙설이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빙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에서는 6mm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역은 이 직경 D 주변에 이와 같은 빙설이 얼어붙었는데 12mm가 되더라. 그래서 PK 곱하기 D 플러스 12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많이 적용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아주 가끔 요 식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합성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하중은 W 합성 하중 W는 전선에 보겠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수직 하중, 그리고 횡으로 작용하는 수평 하중. 자, 수평 하중은 대부분이 WW가 되겠죠. 그리고 수직 하중은 자체 하중 플러스 빙설 하중이 되겠죠. 수직 하중. 그래서 합성 하중 W라고 했네요. 합성 하중 그냥 W 했으니 W는 수평 하중의 제곱 플러스 수직 하중의 제곱을 더한 것에 제곱근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WC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빙설 하중이 없다면 WC의 제곱이 되겠죠. 시험 문제에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본적인 식. 자, 이렇게 해서 합성 하중은 루트 해서 자체 중량, 전선의 중량 플러스 빙설 하중을 합해서 제곱하고 WW, 이것은 풍압 하중이죠. 풍압 하중을 제곱해서 제곱근, 즉 루트를 씌우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가공 전선로용 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애자는 현수애자인데, 현수애자는 인류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힘이 장력이 전선의 수평 하중에 의한 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선을 인류 끄는 목적도 있다. 지지와 인류. 그래서 현수애자는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요? 지지물에 지지하니까 지지는 이렇게 갈로를 두 번 쓰면은 이상하니까 절연,
그래서 지지를 하면서 어때요? 절연하죠. 뭐와? 지지물과의 전선로의 절연. 자, 그리고 인류 힘이 한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을 어때요? 흡수한다. 그래서 당긴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기는 254mm가 되겠습니다. 자, 현수애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지름이 254mm인데 일반적으로는 250mm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요 높이 10mm, 100m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애자인데 현수애자는 지지와 인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며 송배전 구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애자더라. 자, 그럼 현수애자 1년의 연결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6천 킬로볼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만 6천 킬로볼트를 사용하지 않죠. 229이에요. 22.9 킬로볼트가 그래서 배전 전압입니다. 일대 2개 내지 3개를 사용하더라라는 게.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높이가 왜 필요하냐? 그럼 지지물과 전선로의 이격 거리가 나와요. 이격 거리가 20cm 내지 30cm를 이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자, 다음, 그래서 1호사죠. 1호사는 9개에서 11개, 그리고 3, 4, 5는 18개에서 20개. 자, 여기서 우리가 팁을 드린다면은 9개인데, 그럼 8개는 안 되고 9개는 되느냐? 이런 경우가 되고, 11개, 그럼 11개는 되고 12개는, 여기서 12개까지는 설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20개 내외 해서 사실은 19개에서 21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네요. 또 하나가 있죠. 76만 5천 킬로볼트는 40에서 45개. 자, 이렇게인데 여기도 숫자를 하나만 외우면 외우는데 전체를 다 외우는 것이 조금 그렇죠. 나중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개 내외.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기억하실 수가 있죠. 229 2개 내지 3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봐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1호사는 10개 내외, 3, 4, 5는 20개 내외, 그리고 7, 6, 5는 40개 내외가 되더라. 자, 그래서 나중에는 애자련의 섬락 전압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자련의 전압 분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크다. 전압 분담 가장 크다. 얼마나? 한 20% 정도. 전체 전압의 20%에 해당이 되는 전압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디에? 전선에 가까운 쪽에 애자더라. 자, 철탑입니다. 철탑에 애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애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전압 분담이 가장 큰 애자가 몇 번이냐?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전압 분담이 가장 큰 애자가 당연히 1번이죠. 1번. 전선에 가장 가까운 쪽. 다른 말로 하면은 철탑에서 가장 먼 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에 있는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적다.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네요. 그럼 8개, 7개, 요 지점이 3분의 1 지점이 나오겠죠. 철탑에서 3분의 1, 그럼 전선 쪽에서는 3분의 2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같은 지점을 나타내는데 철탑에서 보느냐, 전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 하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많이 틀려요. 자, 다음
현수애자의 연효율, 연능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련의 효율은 자, 에타는 n 곱하기 v1 애자 하나의 섬락 전압 곱하기 애자 수예요. 애자 한 개의 섬락 전압. 일반적으로는 건조 섬락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80kV에 해당이 되는 건조 섬락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n, 여기서 애자련의 섬락 전압으로서 일반적인 경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애자의 연결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n은 에타 곱하기 v1분의 n으로 구할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애자련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련이 자, 이와 같은 이 섬락 전압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프레시오버, 불꽃이 발생을 했을 때 애자에 편열이 발생을 해서 애자의 균열이 크랙이죠. 크랙과 나중에는 애자가 깨져버리죠.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킹혼과 아킹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킹혼은 소호각 또는 소호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호각, 아킹혼이 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호환, 여기서 소호링, 링은 영어 그대로 썼네요. 우리말로 하면 환이 되겠죠. 그래서 소호환, 아킹링은 애자련을 보호한다. 그래서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게 애자예요. 애자에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철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아킹혼, 그래서 소호각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링을 설치한 것이 이게 아킹링이 돼요. 아킹링이 돼서 애자 이 주변에 플래시 오버가 생기는 것을 가깝게 했고 또 전류가 잘 통함으로써 이렇게 애자에서 플래시 오버가 생기더라도 애자의 표면을 통해서 플래시 오버, 즉 섬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것을 소호각 또는 소호환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목적은 애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애자의 전압 분포를 개선을 시켜서 애자의 크랙이 가거나 균열이 발생을 하거나 애자의 깨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선의 이제 옵셋, 진동과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셋은 영어죠. 우리말로는 도약입니다. 전선로가 빙설이 얼어붙었다가 빙설이 녹으면은 어때요? 하중의 변화로 인해서 전선로가 튀어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왜? 바람에 의해서 빙설이 탈락됐을 때 무게의 변화로 인해서 전선이 튀어오르면서 상부 전선과 접촉이 발생해요. 이게 탈락이죠. 탈락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상부 전선과 하부 전선의 암의 길이를 차이나게 해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도약을 하더라도 위에는 전선이 없죠. 그래서 탈락을 방지하는 것을 옵셋이라고 한다 해서 전선의 탈락 사고를 방지한다. 그래서 도약에 의한 탈락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철탑의 암의 길이를 차이를 두는 것을 옵셋이라고 합니다. 옵셋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 여기서 바람에 의해서 이 바람이 불면은 전선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은 연결 부분 이런 부분이 단선이 발생을 해요.
단선이 발생을 하니까 전선이 이 진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추를 달아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댐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댐프, 토셔널 댐프, 인디셜 댐프와 스페이스 댐프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댐프가 세 가지입니다. 좌우로 진동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토셔널 댐프, 그리고 상하 진동을 방지하는 인디셜 댐프, 그리고 이 복도체를 사용을 할 때 전선과 전선이 접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페이스 댐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은 지중 케이블 고장점 탐지법입니다. 그래서 지중 케이블은 지중에서 관로나 또는 트러프 또는 어때요? 공동부와 같은 이런 암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접근이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장점을 탐지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고장점 탐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종류를 먼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머레이 루프법, 머리 루프법 혹은 머레이.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그래서 머레이라고도 발음이 되겠죠. 머리 루프법 또는 머레이 루프법. 그래서 피스톤 브릿지법에 의한 법으로 계산을 해서 고장 거리를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펄스를 이용하는 펄스 레이더법,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을 이용하는 정전 브릿지법, 그리고 수색 코일을 해서 고장 지점에 대한 이런 반사파를 증폭을 하는 수색 코일법 해서 네 가지 고장점 탐지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지선의 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선의 수평 장력의 불균일로 인해서 지지물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때 이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쪽으로 지선을 쳐준다는 것이 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수평 장력을 T, 그리고 지선의 장력을 T0라고 하고, 이 지면과 지선과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 거리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지선의 장력은 안전율분의 지선의 인장하중 곱하기 소선수로서 구할 수가 있고, 지선 가닥수는 코사인 세타분의 T 곱하기 인장하중분의 안전율로 알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오히려 지선의 장력을 구하세요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선의 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T에서 전선의 수평 장력이죠. 수평 장력, 이거 지선의 장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선의 수평 장력이 돼요. 수평 장력. 그래서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또 T0는 N 곱하기 KT. 소선수입니다. 소선수. K는 안전율. 그래서 소선의 인장하중. 시험 문제에 주로 적용이 되는 여러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가 어때요? 지지물에서 지선이 지표에 닿는 거리를 알파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이 대각선
지선의 장력 T조에 해당이 되는 대각선은 루트 H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H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알파가 되더라. 이것을 응용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선로에 대한 그 빈출 이론에 대한 공부를 마치기로 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